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 박사 합격을 축하한다며 2억 원을 들여 스카이 라운지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계산할 때가 되자 저를 찾는다며 전화를 50통이나 걸어와서는 제 돈으로 먼저 계산하라고 재촉했죠. 제가 던진 한마디에 시댁 식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사람 사이의 정을 알아야 비로소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매일 부엌과 아이, 그리고 남편 주위를 맴도는 게 제 일상의 전부죠. 제 남편 김민주는 우직한 버스 기사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저에겐 그런대로 자상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6살 난 딸 유나가 있는데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나이죠. 저희 집안의 실세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님과 그분의 둘째 아들, 바로 제 시동생 김민호입니다. 시동생 민호는 시어머니의 애지중지 보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은 하찮고 오직 공부가 최고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죠. 그리고 올해 드디어 박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추가 합격의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조선시대 장원 급제라도 한 듯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날 밤 유나를 겨우 재우고 지친 몸을 이끌어 주방 정리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칼같이 걸려왔죠.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뭐 하고 있었니?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관심인지 지적인지 모를 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방금 주방 정리 끝냈어요. 유나도 막 잠들었고요. 어머.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길게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주려고 전화했지. 우리 민호, 오늘 합격 통지서가 정식으로 도착했단다. 박사. 글쎄 박사라니까. 저는 얼른 장단을 마쳤습니다. 어머,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민호 씨 정말 축하해요. 입에 발린 축하가 다 무슨 소용이니. 시어머니는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아주 성대하게 축하 파티를 열어줘야겠어. 모든 친척, 친구들 다 불러서 우리 김 씨 집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재가 나왔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저는 입으로는 그럼요, 그럼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돈이 얼마나 들려고 저럿이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 월급은 주택담보대출 갚고 아이 키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시어머니가 또 우리에게 손을 벌리려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이미 봐뒀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스카이타워 123 라운지로 예약했어. 거긴 아무나 예약도 못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야. 내가 옛날 인맥 총동원해서 겨우 통째로 빌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카이타워 123 라운지라니. 그곳은 돈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만 수십만 원은 훌쩍 넘는데 전체 대관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들떠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했지? 대관료의 음식, 술값까지 다 합치니까 대충 2억 원 정도 들겠더라. 그 돈 내가 낸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아. 2억 원.
저는 하마터면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모아두신 돈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유산이 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을 위해 그렇게까지 큰 돈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시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해도 그냥 소박하게 식 몇 번 올리고 끝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렇게 비교가 되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리는 무슨. 시어머니는 즉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났는데 이 엄마가 어깨 좀 펴겠다는데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이건 투자야. 투자. 알겠니? 나중에 우리 아들이 교수 되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 올 텐데 말이야.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시동생에 관한 일이라면 저에겐 발언권이 없었으니까요. 아, 맞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날 파티에 친척이랑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야. 메인 테이블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들만 모셔야 해. 그러니 너는 좀 늦게 와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 좀 챙기고 주방 쪽도 들여다보면서 도울 일 없는지 살펴주렴. 앞쪽이 좀 정리되면 그때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아서 뭐 좀 먹고. 그 말은 마치 얇은 바늘 같아서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이 파티에서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없고 그저 자빌이나 거들라는 뜻이었죠. 저는 수화기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니까 늦지 않게 와. 그리고 옷 좀 번듯하게 챙겨 입고 우리 김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시어머니는 몇 마디 더 당부하고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억 원짜리 파티에 저는 변변한 자리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제 속이 이렇게 들끓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지출 내역들, 식비, 공과금, 윤아학원비, 시어머니가 말한 2억 원을 떠올리니 가슴에 송뭉치가 꽉 들어찬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3페이지를 넘겨 그 위에 가만히 한 줄을 그었습니다. 이 빚은 제가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 축하 파티에 2억 원을 쓰겠다고 선언한 후 저희 집은 며칠 동안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3번꼴로 전화를 걸어 얼마나 비싼 요리를 주문했는지 남편에게 자랑하거나 당일 제가 무엇을 입어야 하고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하며 제게 망신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신이 난 듯 했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허허 웃으며 제게 말했죠. 어머니가 이번에 정말 기쁘신가 봐. 동생이 잘 된 건 우리 집안의 영광이지. 저는 남편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너무 편해하신다고요? 2억 원은 낭비라고요?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어머니고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제가 말을 보태봤자 속 좁고 철없는 며느리가 될 뿐이었죠. 제가 말을 보태봤자 영광이라니. 저는 영광은커녕 부담감만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시동생 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 형님네도 덕 좀 보시겠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그 복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작은 집에 행차하셨습니다. 하객 명단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듯한 짙은 녹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심려는 젊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과일을 씻어 깎아오라고 지시한 뒤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붉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봐라, 이분들은 꼭 모셔야 하는 친척 어른들이고 여긴 민호 지도 교수님이랑 앞으로 같이 공부할 동기들 그리고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신세졌던 분들까지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야. 시어머니는 명단을 가리키며 침을 튀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가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흘긋 쳐다보더니 남편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은 딱 하나, 10분만 모실 거다. 나, 내 외삼촌, 그리고 박 부장님. 그분은 내 아버지 옛날 직장 상사셨지. 그리고 민호랑 교수님, 또 중요한 친척 몇 분.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긴 명단 속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와 남편의 자리가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죠. 며칠 전 전화로 했던 말, 늦게 와서 좀 도와달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임무였던 겁니다. 어머니,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서연이, 그리고 유나는 어디 앉아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우리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고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너희야 그날 정신없지. 민준이 너는 입구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담배라도 한 대씩 권하고 서연이는 안에서 음식은 잘 나오는지 술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좀 챙겨보고 아이들도 좀 돌봐주고 유나는 뭐 다른 애들이랑 놀라고 하면 되지. 다들 자리 잡고 식사 시작하면 그때 너희는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되고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아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이쑤시개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어른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아이는 해맑게 사과를 받아먹었죠. 남편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 알아서 하세요. 제 속에서 또 한 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랬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에는 무조건 순종했고 저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전취하려는 법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만족한 듯 다시 신나서 메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부 최고급으로 주문했어. 랍스터는 제일 큰 놈으로, 전복도 최고급으로, 술도 빠질 수 없지. 최고급 위스키랑 수입 와인 다 준비시켰어.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아주 화려하게 치러야지. 시어머니가 요리 이름을 하나씩 댈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전부 돈이었으니까요. 지난달 유나가 20만 원짜리 미술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등록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2억 원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 떼어냈어도 우리 유나는 배우고 싶은 걸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님,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최대한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민호 씨 앞으로 공부하면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붉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니? 내가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야. 내 돈으로 내 아들 경사 치르겠다는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남편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박사야, 박사. 너희는 박사가 뭔지 알기나 해. 앞으로 큰 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길을 펴주지 않으면 나중에 학계에서 어떻게 발을 붙이겠어. 남들한테 무시당하라고?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비수 같았죠. 내 속마음 내가 모를 줄 아니? 내가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희 결혼할 땐 이렇게 돈 안 썼다고 서운한 거지? 내가 말해주마, 박서연. 너랑 민준이가 결혼할 때 너희 형편이 어땠고 지금 우리 민호가 얼마나 잘났는지 비교나 되니?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 친정에서 억대 돈이라도 가져와서 내 체면 세워보라고. 그럼 내가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그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어서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평범한 서민층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하겠어요.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도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내가 뭘 틀린 말을 했어.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꼭 어떤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특히 한 집안 식구가 잘 되는 건 더더욱.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유나가 놀라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저를 나무라는 듯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싸워서 뭘 하겠어요.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인데 남이 바가고리서 파게 떼게 사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어머님, 화 푸세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어머님 계획 정말 훌륭해요. 저는 아무 의견 없습니다. 유나가 낮잠 잘 시간이 돼서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밖에서 시어머니가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속은 좁아가지고 겨우 그 돈 몇 푼 가지고 째째하게 굴기는. 저는 문에 기댄 채 밖에서 점차 잦아드는 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째째하다니. 할 수만 있다면 누가 대범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2억 원은 제 숨통을 조이는 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시렸던 건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편애와 남편의 나는 모른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이 파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제게 쓰디쓴 맛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 빚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당신들과 철저하게 계산할 때 원망하지 마.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하게 가라앉았죠. 남편도 그날 어머니의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몇 번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마음이 상해서 그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자 남편도 더는 말을 걸지 않고 퇴근 후 TV를 보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날의 격한 다툼은
저 혼자 겪은 환상인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제 위치를 깨달으라는 시어머니식의 냉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제게 임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이전처럼 거리를 두는 듯한 명령조로 돌아왔고 마치 그날의 불쾌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목록을 하나 만들었으니 이대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 좀 사오너라. 시어머니는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내 숄은 고급 실크로, 색깔은 좀 기품 있는 걸로 사고, 민호 넥타이도 하나 사. 박사님인데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그리고 너랑 유나도 번듯한 옷 한 벌씩 사 입어. 그날 초라하게 입고 와서 남들 보기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갑자기 남편이 생각났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아, 민준이는 새로 살 거 없어. 작년에 산 양복 아직 입을 만하니까.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선을 긋는구나. 보물 같은 둘째 아들에게는 명품 넥타이를, 저와 유나는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꾸며야 하고 정작 자기 큰아들인 남편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는 식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일단 1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충분할 거야. 다 사고 나면 영수증 꼭 챙겨오고. 물건은 좋은 걸로 사. 싸구려 사서 돈 아끼려 들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에 입금된 100만 원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어머님 실크 숄 하나 사기에도 빠듯할 텐데 그렇게 많은 것을 사라고 하다니. 고급 실크 숄, 명품 넥타이, 그리고 저와 유나의 번듯한 옷까지. 이것은 명백히 말은 달리게 하면서 풀은 먹이지 않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유나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말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갔죠. 실크숄 하나가 가장 싼 것도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무난한 색상으로 하나 고르고 남성복 매장으로 가서 시동생에게 줄 중간 가격대의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40만 원, 남짓한 돈을 들고 유나와 함께 중저가 브랜드가 모여있는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게는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3만 원대에, 유나에게는 예쁜 원피스를 2만 원대에 사주었죠. 남은 돈은 고이 챙겨서 영수증과 함께 시어머니께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산 옷들이 시어머니 눈에 찰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보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단 1원도요. 2억 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면서 왜 저에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마침 시어머니가 검사라도 하러 온 듯 또한 계셨습니다. 그녀는 실크숄을 들어 재질을 만져보더니 별다른 표정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통과라는 뜻이었죠. 시동생의 넥타이를 들어 태그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브랜드면 괜찮지. 민호가 좋아하겠군. 하지만 저와 유나의 옷을 볼 때 그녀의 미간은 즉시 찌푸려졌습니다. 제 원피스 소매를 집어들고는 혐오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서연아, 넌 겨우 이런 걸 샀니? 이런 걸 입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 흐물흐물한 게 모양도 안 나고. 그녀는 유나의 옷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애 옷이야 뭐. 평소에 입히면 그만이지만 그날은 손님도 많은데 좀 화사하게 입혔어야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쇼핑 영수증과 남은 돈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영수증이랑 남은 돈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들
산이 딱 맞네요. 시어머니는 돈과 영수증을 받아들고 총액과 제가 산 옷의 가격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제 돈을 보태 더 좋은 옷을 사지 않은 것을 탓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즉 샘은 빨라가지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속에서 또 한 번 불길이 치솟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샘이 빠르다니 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일까요? 밤에 남편이 퇴근해서 제가 유나에게 새 원피스를 입혀주는 것을 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딸 새 옷 입으니까 공주님 같네. 유나는 신나서 빙글빙글 돌았죠. 저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샀어. 그날 입으라고. 남편은 아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새 옷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차별과 까다로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습관이 되었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남편의 무심한 반응, 그리고 곧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해 있을 시동생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억 원짜리 호화로운 파티. 그곳은 곧 다가올 축제였지만 저는 그저 초대받지 못한 구경꾼. 심지어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어야 하는 하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달린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중요한 서류 몇 개와 함께 낡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에 달아빠진 표지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성대한 파티, 나는 그저 참고 견디는 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 드디어 파티 전날이 되었습니다.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확인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해대며 모든 세부 사항을 3번씩 점검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거짓된 활기가 가득했죠. 오후에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준비는 다 되어가지? 내일 절대 늦으면 안 된다. 5시 반까지는 레스토랑에 도착해야 해.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큰 행사를 앞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파티는 6시 시작인데 저보고 5시 반까지 오라니. 역시 자비를 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기억하고 있어요. 도착하면 바로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시어머니는 마치 종업원에게 지시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서 박 부장을 찾아. 내가 미리 말해뒀으니까 그 사람 지시 따라서 과일 접시는 잘 준비됐는지, 음료수는 시원하게 준비됐는지 확인 좀 해. 그리고 하객들 답례품도 다시 한번 세어보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에 쥔 옷걸이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제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있니? 우리 김씨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듣고 있어요, 어머님.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계산할 때 네가 좀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잖아. 2억 원이나 되는데.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내 시아버지 유품인 플래티넘 카드를 쓸 거야. 한도는 충분한데 내일 현장이 워낙 정신없을 테니
내가 주인공이라 손님들 상대하느라 결제할 틈이 없을 것 같. 그러니까 파티 끝날 때쯤 네가 조용히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좀 해줘. 역시나 자빌에 시중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계산하는 심부름까지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2억 원짜리 계산서를 저보고 결제하라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잘도 고른다 싶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넌 내 며느리고 김씨 집안 사람이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이 늙은 내가 아니면 주인공인 민호가 직접 가서 계산이라도 하란 말이니? 모양 빠지게 그냥 카드 긁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워? 계산은 레스토랑이랑 다 맞춰놨으니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 뭐가 걱정이야. 그녀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렸죠. 네, 제 돈은 안 들어가겠죠. 저는 그저 서명을 대신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녀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죠? 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이 거금을 제 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 옷 번듯하게 입고 나 망신시키지 마. 아, 맞다. 영수증은 내 시동생 김민호 이름으로 끊어달라고 해. 민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 영수증이라도 기념으로 남겨줘야지. 절대 실수하지 말고 김민호 이름으로 기념으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기념품이네요. 성고피, 아루로피, 김민호. 김민호 이름으로. 김민호 이름으로. 저는 목구멍에서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난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이만 끊는다. 시어머니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베란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마치 잘 짜인 그러나 역겨운 연극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 저는 남편을 보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기력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해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껏해야 한숨 쉬며 어머니 원래 저러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라고 하거나 어차피 우리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심부름 좀 해주지 뭐라고 하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빨래를 계속 걷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 늦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은 아 하고는 역시나 더 이상 묻지 않고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지더니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만한 얼굴과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이 눈앞에서 교차했습니다. 2억 원짜리 계산서를 저보고 시동생 이름으로 결제하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죠.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거액은 아니었지만 제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이 돈은 제가 결혼 전에 힘들게 모은 돈이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 몰래 챙겨주신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남편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보루이자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계좌의 숫자를 보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렇게 화려하게 뽐내고 싶다고?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다고?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싶다고? 그래, 내가 장단 맞춰주지. 내일 그 2억 원짜리 대단한 연극이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자고. 계산 해줄게. 하지만 어떻게, 언제 할지는 이제 내가 정한다. 어머님, 당신의 착한 며느리가 드리는 뜻밖의 선물을 기대하시라.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옷이 45분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5시 반까지 오라고 했지만 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늦게 오라고 했으니 아예 확실하게 늦어주기로 마음먹었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제 모습은 곧 펼쳐질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효과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스카이타워 앞에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건물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 있었습니다. 123 라운지의 불빛이 해질녘 어둠 속에서 매혹적이면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기압 차이로 귀가 먹먹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와 한복을 입은 안내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음식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매니저 명찰을 단 남자가 즉시 다가왔습니다. 아마 박 부장이겠죠. 그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평범한 원피스를 훑어볼 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김민준 씨 부인 되시죠? 최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저를 연회장 안으로 안내하지 않고 옆쪽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먼저 뒤쪽 준비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실 게 좀 있어서요. 소위 뒤쪽이란 주방 근처의 작은 휴게실이었습니다. 여분의 테이블과 의자,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과일 접시와 음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 부장은 정갈하게 담긴 디저트와 과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보시기에 괜찮으신가요? 음료는 이쪽에서 전부 시원하게 보관 중이고 답례품은 옆방에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하고는 중요한 손님을 맞으러 돌아섰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구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연회장으로 연결된 문틈으로 안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시어머니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채 환한 얼굴로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제가 사준 새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채 의기양양하게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새 같았죠.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찾은 후에야 입구 근처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손님에게 가끔 담배를 권하며 어색하고 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는 역시나 시어머니가 언급했던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앉아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제 자리는 당연히 없었죠. 어머, 서연이 왔네. 톡 쏘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장이모라고 불렀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과장된 동정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안에 안 들어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뒤쪽 좀 봐달라고 하셔서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장이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 시동생, 정말 대단하다. 내 시어머니 오늘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돈도 엄청 썼다면서. 여기 정말 멋지다. 저는 애매하게 대꾸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너머로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지더니 제게 눈짓을 하고는 메인 테이블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들의 연극을 구경하느니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직원용 통로 근처에 한적한 구석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연회장 일부가 보이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테이블을 돌며 술을 받고 쏟아지는 찬사를 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복도 많으세요. 김 박사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네요. 같은 말들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금박이라도 입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중간에 한 직원이 국그릇을 들고 가다 미끄러질 뻔한 것을 제가 무심코 상첸 부주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나마 눈치는 있군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시동생에게 소감 한마디를 하라고 부추겼죠.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감사하고 학교에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은 바로 저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2억 원은 저에 대한 어머니의 깊고 무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가를 훔쳤고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아첨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이 감동적인 모자 상봉 장면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2억 원짜리 무거운 사랑이라 정말 멋지네요. 저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어. 조금만 더 즐기시라고. 연회장의 소음은 마치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들려오는 듯 제게는 희미한 웅성거림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기둥 근처 빈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제야 허둥지둥 일어나 어색하게 웃었죠. 유나가 조금 지쳤는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엄마랑 같이 가자. 마침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고 싶었던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벽을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메인 테이블 근처를 지날 때 마침 시어머니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는 불만 가득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애 데리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여? 보는 눈도 있는데 좀 조심하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대서요.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이면 빨리 갔다 오면 되지. 시어머니는 제 원피스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훑어보며 더욱 짙은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내 꼴 좀 봐. 이게 어디 안주인 모습이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나 있으라고 할걸. 그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최 여사, 이분이 큰 며느님이셔? 참 단아하시네. 시어머니는 즉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큰아들 아내예요. 착하긴 한데 좀 센스가 없어서. 우리 민호랑은 다르죠. 걔는 박사님이라 큰 물에서 놀던 애라 그런지 격이 다르잖아요. 그녀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치켜 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제 속에서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랐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유나의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유나의 손을 씻겨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죠. 그녀가 이럴수록 제가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질 테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원래 있던 구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를 데리고 연회장 밖에 조용한 휴식 공간 소파에 앉았죠. 그곳은 카운터와 가까워서 계산대 위치가 잘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보조 배터리를 챙겨오지 않았고 충전할 곳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르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입구에 서서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배웅하며 마지막 칭찬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박 부장에게 눈짓을 하고 제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부장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계산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끝나고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죠. 곧바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제 곁에서 졸린 듯 꾸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연회장 입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화면에 계속 나타났죠. 10번째, 20번째, 30번째, 화면이 깜빡이는 빈도만 봐도 전화기 저편의 사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핸드폰을 근처에 두지 않았거나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화면에 뜨는 통화 횟수를 조용히 세었습니다. 40번째, 45번째, 그리고 50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가 다시 자동으로 끊어졌을 때 마침내 핸드폰 화면은 배터리 부족으로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손님 몇 명을 상대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을 넘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예의도 차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밀치며 제가 원래 있던 구석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저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저는 이미 잠든 유나를 안고
여전히 휴식 공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과 상관없는 구경꾼처럼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고 몇몇 직원들만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아래 어지럽게 널린 접시와 잔들이 파티의 허무한 끝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잠든 유나를 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곧 닥쳐올 파도를 기다리면서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모습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탐조등처럼 사방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불안한 표정의 남편과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한 시동생 민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너 어디 갔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저를 발견하고 성난 암사자처럼 달려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죠. 남편이 허둥지둥 따라오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사람. 지금 사람이 문제야?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코를 찌를 듯이 다가왔죠. 내가 너한테 전화를 50통이나 했어. 50통. 귀가 먹었니? 아니면 일부러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곱게 빗었던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하라고 했지. 계산. 2억 원이야. 2억 원. 손님들 다 가셨는데 아직도 계산을 못해서 이 늙은이를 여기서 기다리게 만들어? 내 체면, 우리 김씨 집안 체면, 네가 다 망쳐놨어. 저는 고개를 들어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스카이타워야. 동네 식당인 줄 아니? 외상이 돼? 남들이 우리 보고 밥 먹고 도망간 줄 알 거 아니야.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일은 못하고 사고만 치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시동생 민호도 다가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짜증 섞인 말투를 던졌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남편은 옆에 서서 제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성난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상황을 지켜보던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도 마감을 해야 해서요. 결제는. 시어머니는 더욱 창피해졌는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당장 가서 계산해. 뭘 멍하니 서 있어.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든 유나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산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2억 원을 결제하기 전에 저한테 빌려가신 1억 원부터 갚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마치 소리 없는 번개처럼 그 자리에 내리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고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에서도 짜증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 부장과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질책과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입을 벌리고는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1억 원을 빌렸다고.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거만하게 저를 하인처럼 부리던 시어머니,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1억 원이라니?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와 수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방관자 같았던 남편을,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머님께 여쭤보세요. 3년 전에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1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차용증까지 써주시면서 6개월 안에 갚겠다고요. 차용증까지 써주시면서 6개월 안에 갚겠다고요. 참침가, 참침청, 참전처, 설마 잊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사람 잡을 소리 하니?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래? 차용증 있으면 가져와봐. 차용증이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차용증, 제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드렸잖아요. 차용증뿐만 아니라 은행 이체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머님은 그 돈을 급한데 쓴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님이 제 혼수 자금으로 뒤돌아서는 시동생 결혼할 집 계약금을 내주셨을 줄은.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옆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시동생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이 말은 방금 전 1억 원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저를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 마세요. 그 집은 제가 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랑 은행 입금 내역 시간까지 맞춰볼까요? 그 1억 원이 당신이 계약금 치르기 바로 전날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건설사로 이체된 기록을요. 장례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 옆에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뼈대만 남은 사람처럼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늘 순종적이고 만만하게 보였던 큰며느리가 이런 결정적인 패를 쥐고 있을 줄은, 그리고 자신이 가장 빛나고 가장 체면을 중시하는 바로 이 순간에 가차없이 그 패를 던질 줄은. 저는 그들의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얼굴을 보며 유나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잿빛이 된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2억 원짜리 계산서. 어머님이 저한테 1억 원부터 갚으신 다음에 결제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묵은 빚부터 깨끗하게 정리할까요?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헐떡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세우던 기세는 제 가벼운 몇 마디에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죠. 서연아, 당신이 한 말 다 사실이야? 어머니가 정말? 그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서연이한테 정말 1억 원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침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죠. 민준아, 제 말 듣지 마라. 제가 지금 날 모함하는 거야. 민호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와서 깽판 치는 거라고. 모함이라고요? 저는 유나를 안아주며 낡은 가방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선명하게 보였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파일에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어 약간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위에는 차용증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아요. 저는 차용증을 펼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직접 쓰신 글씨잖아요. 금일 박서연에게 일금 1억 원정을 빌리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함. 무이자, 채무자 최영숙. 이 지장도 어머님 오른손 중지 맞으시죠? 차용증 위의 필체와 선명한 붉은 지장은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 아래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이 빠진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민호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용증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남편이 차용증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와 지장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를 모를 리 없었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통과 황당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 돈 당신 어디서 났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난 왜 몰랐지? 저는 그의 무너진 얼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랑 저희 부모님이 저 힘들 때 쓰라고 챙겨주신 혼수 자금이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비상시에 쓰거나 유나 크면 주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잿빛이 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비상사태가 되셨네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고 쳐도 그게 민호 집 사준 증거는 안 되잖아. 너 지금 덮어 씌우는 거야. 저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파일에서 은행거래 내역서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3년 전 5월 8일 제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1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에요. 오전 9시 35분. 그리고 마지막 장을 꺼내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어머님 통장에서 미래건설로 1억 원이 이체된 기록입니다. 이 계좌, 시동생 민호 씨가 산 그 아파트 건설사 계좌 맞죠? 저는 차용증, 제 이체 기록, 시어머니의 이체 기록, 3장의 서류를 나란히 들고 그들 앞에
증거처럼 제시했습니다. 시간, 금액, 자금의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사슬이었습니다. 1억 원이 제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그리고 건설사 통장으로 가는데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네요. 저는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금 조달 참 빠르시네요. 이것으로 마지막 변명의 여지마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증거들을 보며 몸을 휘청거리더니 차가운 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 순박한 남자는 아내가 겪은 기만과 어머니의 끝없는 편애, 그리고 장남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한 채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번듯한 아파트 계약금에 그가 늘 무시하던 형수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옆에 있던 박 부장과 직원들은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 속의 경악과 흥미진진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2억 원짜리 파티가 막장 드라마 같은 재산 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체면도 잊은 채다리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내가 돈 빌린 게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누구 좋으라고 그랬겠어. 민호가 번듯하게 집이라도 있어야 장가를 갈 거 아니야. 내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넌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이 중요한 날에 기어이 날 망신을 줘야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녀는 떼를 쓰며 상황을 모면하고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 앉아 볼품없이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파일에 넣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울먹이는 유나를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죠. 저는 우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팔자 탓하지 마세요. 진짜 팔자 기구한 건 저예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아껴 모아주신 제 비상금이 이렇게 어이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기구한 건 민준 씨예요. 자기 엄마가 공평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속았으니까요.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니에요. 저기 2억 원짜리 계산서 박 부장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1억 원부터 갚으시고 마음 편하게 결제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3년 묵은 빚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리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들여 한 화장과 뒤섞여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떼쓰는 수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주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유나의 작은 흐느낌과 박 부장의 어색한 헛기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너.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손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그녀의 모든 변명과 억지는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충격에서 조금 벗어난 듯 얼굴을 가렸던 손을 내렸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그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죠. 핏발선 눈으로 그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서연이 돈으로 민호 집 사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 울음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너희 형제 좋으라고. 민호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니? 이 집안 잘 되라고요? 남편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고통과 분노로 인해 갑자기 커졌습니다. 서연이 혼수 자금으로 민호 뒷바라지한 게 이 집안을 위한 거라고요?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절 뭘로 보셨어요? 서연이는요? 저희가 바보예요? 3년 동안 속고 살게 그는 점점 더 흥분했고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늘 온순하고 심지어 유약해 보였던 남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기만과 편애에 완전히 폭발한 것입니다. 형, 엄마한테 왜 그래? 민호가 상황을 보고 형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다 지난 일이잖아. 지금 와서 이래봤자 뭐 하냐고. 엄마도 다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지. 좋은 뜻? 남편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김민호, 너 말해봐. 너 집 살 때 이 돈 어디서 난 건지 몰랐어?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는 그 질문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몰랐어. 엄마가 주신 돈이니까 그냥 썼지. 그의 반응은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당당하게 부인했겠죠. 하지만 그의 불안한 모습은 그가 적어도 눈치는 채고 있었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우는 것보다 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 잘났네. 당신들 모자 정말 잘났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원숭이처럼 조롱했구나.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고통, 그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저와 수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쌍하면서도 믿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약함과 무관심이 시어머니의 편애와 시동생의 뻔뻔함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의미 없어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 1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녀는 주위 직원들의 시선, 큰아들의 분노, 작은아들의 당황함을 보며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체면과 권위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었고 민호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댄 채 그녀는 울음 섞인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 1억 원. 내가 꼭 갚을게. 답만. 그러니 제발 날 고소하지만 말아다오. 이 늙은 몸으로 법정 싸움은 못 견뎌. 오늘 이 2억 원.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면 안 될까? 내가 빌게. 제발 이 늙은이 망신 좀 그만 시켜다오. 망신이요? 저는 그 말을 되뇌며 그녀와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돈으로 민호 씨 2억 원짜리 파티 화려하게 열어줄 때는 제 망신,
민준 씨 망신은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유나를 안고 한 걸음 다가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머님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지금 어머님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사흘. 제가 사흘의 시간을 드리죠. 사흘 안에 1억 원원금의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제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사흘. 1억 원. 서연아, 너 지금 날 죽이려는 거니? 내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는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차용증, 이체 기록, 증거는 다 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그냥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법원이라는 2글자는 마지막 번개처럼 시어머니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고 민호가 꽉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저라는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박 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부장님, 죄송합니다.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산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잿빛이 된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알아서 계산해야죠. 어떻게 할지는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정적과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을 무시하고 유나를 안은 채 꼿꼿이 등을 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의 억눌린 분노와 민호의 다급한 변명,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소리는 제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아수라장을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유나가 제 품에서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가? 저는 아이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외할머니 집에 먼저 가자. 엄마가 달콤한 우유 타줄게. 응, 응. 유나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단순해서 방금 전의 폭풍우는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텅 빈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밤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흥분과 긴장으로 달아올랐던 뺨이 조금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친정집 주소를 댔습니다. 차가 화려한 스카이타워를 뒤로하고 멀어지는 동안 창밖에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낯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이 숨막히는 가짜 가족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잠든 유나를 안고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서연아, 유나야, 이 밤중에 웬일이니? 민준이는,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도 무슨 일이냐며 나오셨죠. 저는 유나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걱정스러운 얼굴의 부모님을 마주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파티에서 겪은 수모부터 50통의 전화, 그리고 1억 원의 빚을 폭로하고 사흘의 시간을 준 것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떨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집안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 혼수 자금으로 둘째 아들 뒷바라지를 해. 그래놓고 2억 원짜리 계산을 너한테 떠넘겨?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져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사람들. 그리고 김민준. 그놈은 뭐 하는 놈이야? 제 아내가 그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억지로 버티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죠. 아빠,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저는 돈만 받으면 돼요.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 소송 걸어야지. 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네가 1푼 2푼 모은 거고 우리가 내게 준 마지막 보루야.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아빠가 지지한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니.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만 너랑 민준이는 이제 어떡하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도 끝이라는 것을요. 그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셋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 렌즈를 보려 하자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신호하셨죠. 밖에서 남편은 더욱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문 열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차가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극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져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서방,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인가? 할 말 있으면 내일 하게. 서연이랑 유나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장인어른, 제발요. 남편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이랑 딱 몇 마디만 할게요. 어머니 정말 쓰러지셔서 방금 약 드시고 누워 계세요. 서연아, 제발. 유나 할머니잖아. 그는 또 유나를 들먹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와 가족애를 들먹이며 저를 올가매려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 뒤에 서서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면 옆에서 간호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문 밖에 소란이 멎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알아. 근데 1억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 사흘은 너무 짧아.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빌게. 역시나 그는 결국 1억 원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제게 애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향해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잘 들어요. 1억 원. 사흘, 단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단 하루라도 늦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 선택지를 주죠. 문 안팎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채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죠. 첫째, 당신이 아직 날 아내로, 유나를 딸로 생각한다면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1억 원, 당신이 어떻게 마련하든 상관없어요. 사흘 안에 내 통장으로 입금하고 우리 세 식구 이 집에서 나가서 삽시다.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이랑은 연 끊고 살아요. 둘째,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1억 원 갚고 우리 이혼합시다. 유나는 내가 키울게요. 안 돼. 서연아, 이혼은 안 돼. 남편이 문 밖에서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유나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사이에 정이 있는데. 저는 비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민준 씨, 정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다 닳아 없어졌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당신의 그 대가족을 택할 건지 아니면 나와 유나, 이 소가족을 택할 건지 결정해서 알려줘요. 지금은 돌아가세요. 저도 쉬어야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의 애원을 듣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대견하게 쳐다보시더니 현관문 렌즈를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서연이 말 똑똑히 들었지?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게. 진광서연이 더 소란 피워봤자 좋을 거 하나 없네.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더니 마침내 억눌린 울음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제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내민 선택지는 그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어려운 것이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댁은 진흙탕과 같아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함께 빠져들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모든 시댁 식구의 연락을 차단하고 친정에서 유나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전야와 같았죠. 저는 결과를 그리고 남편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제가 제시한 마감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연락도 없네. 정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니? 엄마, 갈 때까지 가봐야죠. 저는 유나의 스웨터를 뜨개질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서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고 살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긴장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나, 어머니랑 민호랑 같이. 장인어른 대가래야. 올라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역시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오세요. 잠시 후 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부축을 받은 채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 파티에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호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핏발선 눈, 그리고 손에 꽉 쥔 묵직해 보이는 보자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고통,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저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1억 원. 내가 꼭 갚을게. 그러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다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 시동생도 모두 놀랐습니다. 저는 한때 거만했던 시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혐오감만이 들었죠.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있던 현금 다발과 통장 몇 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현금 9천만 원이야. 어머니 적금 깨고 내 월급 통장이랑 비상금까지 다 털었어. 민호도 500만 원 보탰고 우리가 정말 노력했는데 1억 원은 도저히 못 맞추겠어. 500만 원이 부족해. 제발 이것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그는 거의 울먹이며 제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돈과 괴로워하는 남편, 초라해진 시어머니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기도 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돈과 통장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9,500만 원. 사흘 안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애썼을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9,500만 원. 하지만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김민준 씨, 사흘 전 제가 말했죠. 1억 원 한 푼도 부족해선 안 된다고요. 9,500만 원도 9,900만 원도 아니에요.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법원에서 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증거 서류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의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고 있었고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서연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내 돈을 가져갔을 때, 당신이 침묵했을 때, 우리 사이에 부부의 정이 남아있긴 했나요? 당신은 결국 당신의 대가족이 나와 유나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제 말은 비수처럼 현실을 꿰뚫었습니다. 박서연, 너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치며 벽에 머리를 박으려는 듯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죠.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죽고 사는 건 당신들 사정이고 저는 제 돈만 받으면 됩니다. 500만 원. 지금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저는 이 서류 들고 변호사 찾아갈 겁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이 소송 무조건 이긴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 1억 원의 이자,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호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곧 박사과정 시작하죠? 직계 가족 중에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교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채무 불이행.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달려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안 돼요.
소송은 안 돼요. 500만 원.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세요. 친구한테 빌리든 대출을 받든. 김민호,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형수님 돈만 안 썼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제 인생 망치실 거예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남편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물기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현금 뭉치에서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낡았지만 소중히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를요. 그는 시계와 500만 원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깊이 바라보며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시계 당신이 20만 원 주고 사줬었지. 오래됐지만 고장 난 적 없어. 이거 팔아서 남은 돈 480만 원에 보태. 500만 원 다 갚았어. 이자까지 쳤으니 이걸로 됐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1억 원 다 갚았어.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돈과 낡은 시계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에게도 있었던 순수했던 시간의 증표였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빚을 갚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다 갚았어,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당신이랑 유나를 못 지켰어. 우리 이혼하자. 유나는 당신이 키워. 그게 마음이 놓여.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어머니와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휘청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아, 형, 시어머니와 민호가 그를 따라 나가려 하자 제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저는 테이블 위에 1억 원과 외롭게 놓인 시계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가 든 파일을 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잘 받았어요. 이제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들 물건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와 민호는 허둥지둥 빈 보자기를 챙겨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놀랍게도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숨겨둔 5천만 원짜리 비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돈 역시 법적으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되찾은 1억 5천만 원으로 친정집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했죠. 가끔 옛 이웃들을 통해 시댁 소식을 듣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져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시동생 민호는 박사과정에 들어갔지만 그날의 소문 때문에 학교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유나의 얼굴을 보며
저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겉보기에 완벽했던 가정을 잃었지만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여자의 인생에서 기댈 곳은 시댁의 인정도 남편의 동정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꾼은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